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접종을 했고 접종 완료자도 1,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더 철저히 쓰고 예방접종에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더 앞당겨서 정상화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충청권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이 무섭게 기세를 올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꺾었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정황이 추가 공개되고 공수처에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대검의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법사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뉴스버스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의 정상화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 이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또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SNS 대화방 삭제까지 요청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고발인 이름은 비어있고 피고발인에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인사들과 MBC, 뉴스타파 취재진의 이름이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20페이지 분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윤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가 허위 제보한 내용을 언론사들이 보도했고 여권 인사들은 이 보도들을 인용해 윤 전 총장과 검찰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는데 모두 여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계획된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대로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첨부 자료에는 지 씨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과 지 씨가 과거 처벌받은 실명 판결문이 포함됐습니다. 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고발장과 자료가 전달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자료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들이 붙어 있는데 텔레그램 메신저는 받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할 경우 최초에 보낸 사람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대화방 상단엔 김웅 의원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고 자료들을 전달한 뒤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이 오간 대화방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입니다. 닷새 뒤 이 대화방에는 최강욱 당시 후보만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이 추가로 전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문제 삼았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는 등 법리 검토까지 마친 흔적도 보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정책관과 김웅 의원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고발장 자체엔 작성자를 직접 추론할 근거가 부족해 한동안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정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선 검찰의 진상 조사를 넘어서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건넨 장본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주 후반에 이어 이번 주엔 아예 전체를 휴가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요. 연장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고발장만으로는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검언 유착보도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확인에 우선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명 판결문의 경우 검사와 판사, 수사관을 비롯한 제한된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데다가 열람자, 열람 시각 등 정보가 전산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열람 기록 자체만으론 판결문을 전송했다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속한 강제 수사를 위해 진상조사를 넘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 공권력 사유화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수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될 만합니다. 공수처는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분석해 입건과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한 공수처가 곧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까지 직접 수사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이번 의혹을 풀 열쇠는 고발장을 건네받아 당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진술인데요.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에 전달했다면서도 해당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거냐 안 받았다는 거냐,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받은 것을 당으로 보냈다는 거냐 안 보냈다는 거냐, 이 부분, 이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웅 의원 지금 이게 잠적해버리고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흘 만인 오늘 오후 추가 입장문을 냈지만 여전히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제보받은 자료들을 대부분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측이 작성한 문건이라면 검찰이 밝힐 일이라며 검찰에 책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단순 뭔가를 받았고 그냥 전달만 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뭐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보냈으면은 검찰 조사 결과 손준성이 보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을까요? 해당 SNS 대화방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 검사 재직 시절 검찰 내부 이야기를 담은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펴내 유명세를 탔죠. 이번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또 근무도 했었더라고요. 검찰국에서 같이 근무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얘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는 게 맞겠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현재 유승민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김 의원 정계 입문 당시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저 미래도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 길을 한번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발언이 취사 선택돼 보도되는 상황이라 언론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레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네, 이번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혁수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급하게 또 취재 일정이 잡히셨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번 급하게 하게 된 취재도 이 의혹 사건과 관련된 취재입니까?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도됩니까, 그럼? 아니, 저희는 일단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외부로 나오면서 고발장을 공개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네, 고발장 전문을 직접 보시고 이제 판단하라는 취지로 올려놓고 나왔어요. 네. 거기와 관련해서 고발장을 그냥 공개만 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을 정해서 기사를 쓰신 겁니까? 저희 이제 분석과 해설은 저희 다른 이제 선배께서 쓰셨고요. 예. 네, 저는 입수한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공개된 거는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와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관계자다라고 하는데 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그쪽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취재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원을 좀 이제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폭로 내용 또 제기된 의혹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를 생각하려니까 제보한 사람이 누군가가 자꾸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SNS 대화를 보면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받아서 당 관계자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건데 당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라고 하는 기억이 있으신지, 그리고 계속 부인한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를 9월 2일에 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9시 30분에 제가 이제 먼저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고발장과 증거 자료 그리고 실명 판결문을 주고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제 전화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윤진희 선배께서 전화를 했고요. 저는 이제 김웅 의원하고 연결이 됐고 윤진희 선배는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김웅 의원에게 이 고발장이 넘어와서 당에 전달이 됐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이제 김웅 의원은 처음에는 자기가 썼다.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날 이제 김웅 의원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길이라서 이게 조금 이제 음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최강욱 고발장은 자기가 쓴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 얘기나 이제 한동훈 검사장 피해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건 정치 공작이다.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또 공개한 SNS 대화방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그 일단은 SNS 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같은 케이스는 제가 이제 제보자라고 보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정보를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밥 먹다가 정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텔레그램 스크롤 내려가고 같이 봤어요. 아, 같이 보셨다. 아. 네,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작의 여지가 일단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2020년 4월 3일과 8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뭐 미리 1년 6개월 후에 얘기를 뭐 예측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나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보자가 슬그머니 준 게 아니라 함께 봤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들으려고 계속 설득을 하신 겁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검찰 쪽에서 써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길래 저희가 사실 손준성 검사 이름을 처음에 못 봤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오히려 이것만 갖고는 근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이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아무개 검사는 그때 전혀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던 얘기인데 거기에 피해자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3월 31일 날 이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고발이라는 거는 뭐 수사를 해서 반드시 뭐 재판을 하고 유죄가 떨어져야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고발 자체로도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쓰잖아요.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취재가 접근이 됐습니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총장에게 직보를 하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김웅 의원 인터뷰를 할 때 김웅 의원이 이제 김건희 씨나 이제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하니 검찰 쪽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건 뭐 윤 총장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원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은 있다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 긴 SNS 대화를 실제로 했다면 제보자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겠군요. 기억이 난다면.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단언을 좀 하긴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취재 뒷이야기가 조금은 더 궁금한데 처음에 취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겠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이제 뭐 고발이 안 됐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당으로 그러한 고발장 같은 문건이 넘어간 것 자체가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에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뭐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등 이렇게 자꾸 해명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선 전국에서 공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런 내용을 빨리 보도를 하는 게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희가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이제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인데 약 한 달 정도 확인 취재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 설득도 하고 다른 취재원들을 새롭게 획득해서 취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자마자 바로 내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고 보도가 될 텐데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궁금한 건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 파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박주훈 변호사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결국 검찰에 관련된 커다란 의혹이니까 이거 법무부가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이고 결국 국회에서 따진다면 법사위로 가야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회 오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런데 이 내용 신뢰도 가지 않는 이런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 질의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장관을 여기 앉혀놓고 현안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사실은 이게
진실 밝히기보다 현안 정치 공세를 해서 의혹 부풀리기 하는 상임위원회를 하겠다. 지금 그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검찰은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총선 개입 건풍 시도 사건,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과연 그러면 정치 공세인가? 뭐 예상한 대로 그렇죠. 여야가 이걸 갖고 뭐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얘기를 왜 안 하는 거냐, 크게 붙는군요. 상당히 큰 문제죠. 실제로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지금 소병철 의원이 좀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편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예. 이제껏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이거 고발 좀 해줄래라고 주고요. 고발해주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알아서 다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말했던 고발 사주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검찰 개혁이 사실 가다가 조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야권 핵심 주자인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뭐 다 드러나거나 뭔가 진실되게 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뭐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을 초장에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뭐 인터넷 신문 얘기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발장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는 딱 봐도 검사가 손을 댄 것 같다. 아니면 검사 솜씨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보이면 좋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검사가 썼다 해가지고 뭐 고발장이라는 게 그 양식이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양식들은 뭐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쌍방에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내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또 그리고 뭐 범죄 혐의를 썼는 게 상당히 또 논리적이다. 특히 저기 봉소장 앞에 뭐 이름 같은 거 적시할 때 저거 이름 네모치고 이런 거는 거의 공소장 양식 뭐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허접하지 않은 논리 전개 구조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틀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일반 사람이 쓰긴 좀 어렵다. 특히 판례 같은 거 법리 검토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법조인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그 문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런 어떤 2013년도 판례를 붙여가지고 이 판례대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일반인이 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은 뭐 그게 검사든 뭐 누구든 법조인의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제 고발장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4월 3일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짧은 시기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갖다 대면서 고발장을 어렵다. 갖다 써달라고 할 것이냐. 네. 이건 나중에 작성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4월 7일 날 한동훈 실명이 뭐 고소 고발되면서 보도가 됐습니다. 공개되고, 그러니까 예. 4월 3일 날 됐다 그러면 이게 좀 시기가 맞지 않느냐, 뭐 않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전혁수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3월 31일부터 또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언 유착 때문에 한동훈 검사의 존재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명 보도 부분하고 또 알려진 부분하고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야권 주장도 좀 이런 수긍이 가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역을 못 적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호수 검찰총장이 빨리 뭐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대검에서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PC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휴대폰도 조사를 하려면 또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건데 제대로 나올까요? 문제는 PC하고 휴대전화고요. 또 PC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웠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휴대전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건을 생각이 드는데 예. PC는 지금 좀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제 강제 그거 없이 제출했을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예. 만약 제출했다 그러면 만약에 맞으면 100%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휴대전화 기종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한모 검사처럼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강제 처분을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손 검사 입장에서도 아마 그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게 만약 알려지면 뭐 결백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거도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의혹 사건 있을 때 갑자기 검사들이 다 휴대폰을 바꿨다 잃어버렸다 동시에 4대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도 있었고 형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싹 지웠으면 그래도 포렌식을 하면 나오긴 나올까요? 기종마다 조금 다른데요. 대다수 나옵니다. 그 포렌식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면 몇 달 며칠 어떻게 문자를 보냈고 SNS를 어떻게 활용했고 다 나오죠. 손준성 보냄 나왔잖아요. 그거 확인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하고 대검찰청이 합동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PC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에 그걸 다시 전달했다는 증거까지 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 판결문이 지금 밖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범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 등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건 알다시피 일반인은 검색할 수가 없고요. 저 같은 변호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어요. 판사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직원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 할 때는 또 이름을 가립니다. 통상은 그대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거기서 검토를 하고 열람을 한 다음에 밖으로 보냈습니다. 판결문을 꺼내서 김웅원한테 갔는지 김웅원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지 받았다고 했다고 아니다 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김웅원이 과연 그걸 또 어디로 전달했는지도 좀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검사의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공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고요. 뭐 재직 중의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송 검사가 본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그냥 부하예요. 최측근 부하거든요. 검찰총장에 혹시나 보고했던 정황이 있다면 재직 중에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 윤석열 전 총장도 만약 그렇다면 공수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민단체는 어차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측근 검사들을 갖다 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선까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 이게 영향을 덜 주는 건지 빨리 끝내는 것이 영향을 덜 주는 건지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쉽지 않죠. 근데 공수처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를 낼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쉽게 진실이 드러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손준성 검사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글쎄요, 만약 증거를 많이 확보한다면 빨리 조사를 하겠지만 좀 하기는 좀 쉽지.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공수처로 제보자가 빨리 가서 속도를 내게 된다면 뭔가 속도가 그거 돼가지고 확실히 증언을 한다 그러면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경선에서 대세를 확인하면서 한 발 먼저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충청권에서의 압승은 예상 밖이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첫 경선지 충청에서 확실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습니다. 대구, 경북과 강원에서의 결전을 앞두고 다른 후보보다 한 발 앞서 표심 선점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강원에서는 국민과 일반 당원 64만여 명의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전국 순회 경선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대 승부처로 이 지사 측은 여기에서도 과반 압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충청 승리는 본선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가능성이 밝게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에 기대서 그냥 즐거워만 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표정 관리에 나서며 상대 후보와 지지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앞서 경선 불복론이 불거질 만큼 이 지사에 대한 일부 강성 지지층의 거부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갈등도 있고 또 이제 지지자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본선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고 더 큰 집단 지성이 발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의 흐름대로 네거티브 공세를 사실상 중단하고 본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반면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크게 뒤진 이낙연 전 대표는 충격에 휩싸인 채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이 지사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소식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격의 충청권 경선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는 애초 대구 경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경선 준비에 차질 없이 돌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10여 분 전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로 예정됐던 간담회와 지지선언 행사 참석, 급기야 방송 인터뷰까지 줄줄이 취소했고 캠프도 매주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을 갑작스레 미뤘습니다. 경선 정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2배 격차로 2연패를 당한 뒤 충격이 컸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캠프 차원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경선 전략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 경선 이후에 경선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경선 임하실지 좀. 가장 유력한 건 이재명 지사를 향해 펼쳤던 네거티브 전략 수정입니다. 경선 직전까지 무료 변론 논란 등 이 지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전술이 패착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은 전략 수정을 할 때다. 여기에 충청권 권리당원 표심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울었던 만큼 친문 지지층을 끌어모을 전략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민주정부 4기를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낙연 캠프의 고민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가 아닌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하면 부각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묘수를 찾는다면 추석 이후 호남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전체 대선 후보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꺾기도 했는데요. 다만 경선 규칙은 여전히 윤 전 총장 쪽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이었던 홍준표 의원. 강원도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을 찾은 홍 의원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무적인 지지율 상승세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지지율 3위로 뛰어오른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선 역시 오차범위 아니지만 야권 후보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을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도 일으켰습니다. 추석 전 역전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던 공언이 현실화하는 추세입니다. 야당은 누가 좋냐, 여당은 좋냐. 그게 의미가 있고 아마 내일쯤 되면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역선택이란 말이 아예 입에서 안 나올 그런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압도적인 1위를 지켜왔던 윤 전 총장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지만 윤 전 총장이 나서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며 그동안의 갈등 국면 수습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경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당 지도부를 또 자주 뵙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다소 저희가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우려스러운 모습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다들 화합하면서 즐겁게. 하지만 갈등을 빚었던 경선 룰에선 일단 윤 전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폐기됐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세가 강한 당원 비중이 늘어났고 본선 여론조사 문구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선 후보들 모두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홍준표 의원은 불씨를 안고 있다는 두 줄짜리 보도자료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선거는 기세란 말이 있듯이 대선 주자들로선 지지율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쫓는 입장과 쫓기는 입장이란 점에서 현 시점에선 윤 전 총장의 주저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대선 전국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강화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일단 의혹 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충청권이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긴 했는데 꽤 압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예. 54%를 훌쩍 넘겼고요. 55%에 육박하고 반면에 2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한 10%포인트 차만 나도 상당히 좀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28% 초반대이기 때문에 28%와 54%. 일단 격차 큰 1, 2위가 됐고 무엇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2위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예. 더 크게는 지금 과반을 넘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충청이 왜 중요하냐 얘기할 때 전국 지표에 근접하는 이 파라메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이 그 흐름이 만약에 전국 지표에 다 반영이 돼서 이대로 끝난다면은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2위인 이낙연 지사는 상당히 좀 급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뭐 표 차이가 크긴 했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상당히 충청에 공을 들였는데 말이죠. 공을 들였고 사실은 한 사나흘 전 정도 이 인터뷰를 기억해 보면 예. 충청권에서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다. 기대해도 좋을 것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두문불출 전반적인 이제 정책 전략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데 지금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청권에서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호남이 시작되는데 호남도 중요하죠, 민주당에서.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1차전의 기세를 제압당했다. 이 점에서는 저는 이낙연 후보의 충격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낙연 대표 오늘 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네. 있었고 방송 일정도 있었고 했는데 다 취소되고 그렇죠. 지금 새로운 전략을 짜야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네.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캠프에서. 예.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엔 그동안은 이제 네거티브를 하면서 1등을 좀 이제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서른 의원은 또 이제 형수 욕설 관련해서 좀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걸 또 수습하고 그랬는데 네거티브 전략은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정치인으로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큰 인물이에요.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렇죠. 다선 의원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국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훨씬 정치적으로 체급이 큰 인물이 어찌 보면 1위, 2위 지지율 차이는 있지만 예. 공격하는 모습이 유권자 보기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신복지국가라고 하는 정책을 걸고 있는데 그보다는 더 뾰족한 정책을 혹은 파격적인 정책을 가지고 본인이 더 이 나라 살림을 강력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뭐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겠나 추정해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 경험, 행정 경험,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패기, 이 두 개를 합친 인물로 이제 추미애 그렇죠. 후보가 조금씩 부각됐는데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빵 터지면서 추윤 갈등이 그래서인가라고 하면서 요새 꽤 뜨고 있습니다.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한 1년여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언론과 야당에 탈탈 털렸다. 이런 표현도 이제 토론회 때 썼는데요. 이제는 거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제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이 돼서
내가 그때 수사 지휘를 하고 예. 감찰을 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으쓱해도 좋을 분위기가 됐어요. 적어도 여권 지지층에서는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후보가 좀 이제 이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어서 예. 이 확장성의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또 개혁 지향을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히 어필한다. 네. 그리고 추윤 갈등 때 이 언론에 그렇게 보여줬던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졌죠. 말만 하면 뭐 내 말을 반 잘라먹고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좀 고압적인 모습으로 언론에 비춰졌는데 예. 오히려 대선 후보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완급 조율도 잘하고 지금 이 메이저 빅3 정세균 후보까지 포함해서 세 분보다는 마이너 3 지금 뭐 이제 박용진 후보라든가 김두관 후보 정말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지만 예. 거기에 추미애 후보까지 포함해서 정책은 오히려 더 뾰족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죠. 여기서 추미애 후보가 어쩌면 빅3 그룹에 예. 정세균 후보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체인지가 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뭔가 탄력을 받아 뛰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아직은 두 뭐 자릿수 숙제군요. 정도가 아마 이제 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청은 끝났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으로 해서 강원도로 이제 삥 그렇죠. 돌아야 됩니다. 네. 또 충청이 뭐 표수가 워낙 좀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새로운 기대를 걸고는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독주왕이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호남 대전인데 예. 호남 대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일에는 대구 경북 TK 지역 경선인데 여기는 또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충청권으로 가기 전에 대구 경북을 찍고 간 것으로 확인됐고 TK 지역에 가서는 고향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노래까지 부른 장면이 오늘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위 후보는 지금 그 다음 수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 경선도 이제 충청과 비슷한 성향입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예. 그것보다 또 강원 이제 이 12일 날 발표 때는 이게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64만 명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이재명 이 후보가 좀 또 여전히 첫 번째 1라운드처럼 충청권처럼 압승을 이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이낙연 후보 캠프는 패색이 짙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슈퍼위크 TK 강원 여기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은 이제 호남 대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났습니다. 그 얘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안 했는데라고 둘 다 안 하지만 했다고. 했겠죠. 예, 둘 다 안 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지금 타이밍에 사실은 뭐 열심히 해보겠다, 뭐 공정하게 하겠다, 덕담만 주고받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이제 비공개로 뭔가 이준석 대표는 확인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런 얘기는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윤 전 총장은 지금 닥쳐 있는 재판이나 또는 네. 뭐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거나 좀 네.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는 홍준표 2위를 쫓아가고 있거나 네. 또는 엎착시착할 것 같은 홍준표 전 대표의 이 두 사람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훨씬 가볍고 예. 발걸음이 빠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막 때리면서 본인의 강점 부각하고 상대의 강점을 깎아내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아까 그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와는 다르게 예. 먼 과거의 문제들을 찾아서 저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서 끄집어내서 던지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악재가 많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한테 보시면 지금 장모 재판 문제가 있고요. 지금 항소심이 곧 결정날 상황이고 그다음에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검찰이 추석 전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제 비공개로 이제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예. 그게 또 이제 검찰에서 몇 시간 소환 조사가 있었다.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하다. 이게 또 보도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이 지금 연루된 지금 또 이게 일종의 고발 사주냐, 청부 고발이냐 이 문제가 터져서 진위 공방이 벌어져 있으니까 예. 만약에 적어도 손준성 이 그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한 게 팩트로 나오면 바로 검찰총장이 알았는가 몰랐는가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김웅 의원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오히려 오늘 뭐 이게 잠적해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게 전 여당이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같은 당에 이 윤석열 캠프에
김경진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아까 김경진 의원이 아니 같은 당내에서 지금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이 연락이 안 돼서 잠적했다. 밝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집안 싸움이거든요 이미. 근데 지금 또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 우리 쪽 제보가 아닐 수도 있고 여당의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내부에서 꼬여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여당은 수사로 전환하라고 공수처에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만간 뭔가 손준성 검사가 정말 고발장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적어도 외부 김웅 의원의 지금 태도로 보면 손 검사에게서 받고 당 내부의 누군가에게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그럼 단장인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난 몰랐다. 지도부인 정미경 의원도 난 몰랐다. 근데 내부로는 흘러간 거는 지금 정황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위가 밝혀지면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게 팩트인지도 확인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게 무분별한 의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두 개의 팩트만 확인되면 상당히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경선 룰에 대해서 어려운 고비를 막 이제 넘었는데 정홍원 위원장도 사퇴할 뻔하다가 돌아버린 거죠. 예. 자, 최영일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할 조짐이 있다며 추석 연휴에 비수도권으로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확진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5명, 62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며 지난달 31일 이후 6일 만에 1,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 때문이어서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국민들은 방역 완화로 받아들인다며 우려를 표시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치보다는 이런 신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주보다 확진자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휴가철로 다소 감소하던 수도권 내 이동량이 휴가 복귀 후에 다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유행이 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동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당국은 따라서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수도권이 1.02로 비수도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첫 주 외국인이 전체 확진자의 15.2%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감염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 충남 논산시 등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예방접종을 강력 권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들으신 대로 국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외국인 백신 접종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자체마다 외국인 접종센터를 운영하거나 휴일에도 맞을 수 있게 하는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예방접종센터. 앞으로 2주 동안 이곳 센터에선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 백신 접종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30살 이상 내 외국인이 대상인데 미등록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면 당일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I take vaccine for the first time, but I'm feeling good. No stress, very convenient. So I'm happy to take vaccine.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가 없는 일요일을 골라 얀센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각국 통역사까지 배치해 외국인 530여 명이 접종받았습니다.
외국인 확진자가 늘면서 광주, 광산구 등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지자체들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비율은 17%로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주로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신속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같이 하고요. 더군다나 숙식을 같이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만큼 고위험 그룹에 속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접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을 예약을 해도 사업주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맞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더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합쳐 최대 6명까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가 다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2주 만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약간 2차도 많이 오시는 분위기라서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9시보단 나을 것 같긴 한데요. 2주 전 영업이 밤 10시까지 가능할 때도 매출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도 10시까지니까 8시 이후부터는 거의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백신 인센티브를 키웠지만 반응은 더 회의적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 접종을 마친 사람이 많지 않고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할 때도 여럿이서 찾아오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4인 테이블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그 테이블 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효과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합과 신촌 등 4개 지역의 식당 20곳에 문의했더니 이번 주 6명 예약을 받았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6명 예약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희는 예약이 아예 안 된, 2년째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고. 9주째 이어지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한계까지 몰렸다는 자영업자들. 정부의 실질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수요일에 다시 한번 전국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극적인 합의에도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개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코로나19 대응 부서는 정상 근무 중이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조가 대학 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진 1,100여 명. 직원이 자산이다. 자산에게 투자하라. 간호사들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었지만 병원 측의 인력 확충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쉴 틈 없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휴일인데도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는 것, 원치 않는 연차 사용,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부품 취급하는 것이고 우리 간호사들을 장기 군속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의료기사 등 일부 직군은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어가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낮은 임금 인상률도 파업 이유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다른 병원을 계속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고려대 병원처럼 의료진이 파업을 이어가는 곳은 전국 7개 병원. 앞서 지난 2일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일부 개별 노조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필수 인력의 파업 참여는 없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시설이나 응급실 운영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업무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 취소 정도 되고 있고요. 병동에서 이제 계신 간호사분들이 많이 빠지시다 보니까 케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취소를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중인 병원 노조에 중앙임원과 노무사를 투입해 노사 합의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먼저 내가 지급 대상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보공단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안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골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입니다. 카드 충전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카오뱅크, 토스 또는 연계은행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주말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개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2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그럼에도 시작부터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오전 한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가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국민비서나 카드사 등 출처가 분명한 알림 메시지를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모더나 백신 얘기입니다. 8월 달 거 850만 어림도 없겠다. 400만이나 갈까 해갖고 우리 대표단이 급히 뛰어가서 700만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까지 675만 9천. 그러니까 약속한 물량의 96%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부터 모더나 백신 280만 회분이 못 들어온다. 펑크가 났다. 언론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죠. 항공료 1,600만 원 들어서 출장 갔다 왔는데 또 펑크가 나냐라고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같은 언론사입니다만 위에 거는 4시 38분, 밑에 거는 6시 4분입니다. 밑에는 차질이 없다고 나오죠. 같은 언론사인데 1시간 반 간격으로 또 펑크 나냐, 차질이 없을 듯 전혀 다른 기사가 나가버린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을 잘 보십시오. 저것은 4시 47분. 자, 700만 중에서 대충 들어와서 한 25만 못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 밑에는 4시 57분입니다. 이거 나간 다음에 한 10분 더 지났는데도 또 펑크 280만, 25만이 아니라 280만 펑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미 거의 차질 없이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가고 그 이후에 고쳤는데도 버젓이 280만이 펑크 났다는 기사 이게 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도착을 다루는 언론들의 시각 참 다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약속을 어겼냐. 25만은 결국 안 들어와. 4% 어디 갔냐 이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오긴 왔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얘기 다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야 1,900만 원 출장료 쓰더니 도대체 또 펑크냈냐. 호화 관광한 거냐. 야당 의원의 입을 빌어서 또 뭐라 그럽니다. 이게 모더나가 미워서 이럴까요? 방역당국이 얄미워서 이럴까요? 아니면 정부가 미우니까 다 미운 걸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도살인 등 모두 6개의 혐의를 적용해 강윤성을 내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구속을 앞두고 취재진을 폭행하고 욕설에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강윤성.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강윤성은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윤성은 모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난동 이전에도 강윤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수시로 욕설하고 유치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강윤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개로 살인과 강도살인, 살인 예비,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입니다. 지난달 31일 구속 당시 강윤성에게는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제3의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살인하려고 한 정황이 파악돼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신용카드를 훔쳐 휴대전화 600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기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지난 2일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낼 강윤성. 이번에도 욕설과 폭행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술을 먹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했는데요. 벌써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30대 A씨. 이리저리 물건을 고르더니 계산대 앞에 섭니다. 잠시 뒤 편의점으로 들어온 보호관찰관을 따라 밖으로 나갑니다. 물건을 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A씨는 귀가를 지시하는 보호관찰관 얼굴을 2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심야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이 단속을 위해 현장을 찾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출소한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가 출소 뒤 4차례 정도 준수사항을 어긴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설득에도 귀가하지 않았고 체증을 하겠다고 하자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얘기는 이제 담배 사러 밖에 나갔다가 깝깝해서 그 밖에 있는데 이따가 이제 보호관찰소 직원들하고 마주치게 돼가지고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법무부.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갓 돌진한 아이를 사물함에 가두고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아이의 다리를 잡아 끌고 휴대전화 손전 등으로 눈을 비추기도 합니다. 자폐아를 비롯해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원장. 수사가 한창일 때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고 내가 가서 그 물 뿌리는 거는 아동학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친구들하고 뭐 교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걸까? 난 우리 딸한테도 물총 많이 썼는데. 학대 사실에 분노한 부모들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1도 없어. 미안한 건 1도 없어, 나 지금. 자꾸만 이 엄마들이 그런 헛소리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 육아무식자라고 얘기해. 재판에 넘겨진 지 반년 만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와 주임 보육교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막지 않은 원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학대는 충분히 중단될 수 있었다며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 안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며 질타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보육교사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원장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구속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면서 자신도 엄마고 아이가 혼자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로 아동학대가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아동학대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상당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벗은 것 같아서 그간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부에 반성문 150건을 쓴 가해 보육교사들, 그리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원장.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원은 벌했지만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던 어린 원생들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6192님, 고발사주 의혹 관련자들은 부인만 하지 말고 본인이 아닌 근거를 제시해서 의혹을 털어내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병원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1370님, 의료진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제 폐막한 도쿄 패럴림픽 소식 관련해서 2813님, 어제 도쿄 패럴림픽이 마무리됐는데 경기를 치르고 오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5633님도 도쿄 패럴림픽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체중 288g, 지난 4월 국내에서 보고된 가장 작은 아이가 집중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네,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에 도전해서 기적을 이뤄낸 아기와 부모를 만나러 가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